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기획 속속 수원시 조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명랑 선생님께서 진행을 도와줬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 다소 단조롭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상식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례란 무엇인가를 알아봤는데요. 기억나시죠? 조례는 첫째,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그 내용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것입니다. 주민의 복리는 쉽게 말하면 주민의 삶과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셋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법률과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수원 시민이 스스로 정하는 법, 즉 자치법규범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상식은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근거 조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조례로 정해라, 이런 내용이 없는데 과연 조례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례는 스스로 정하는 자치법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22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거는 법률로 정해라 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서 벌칙을 정하게 되면 주민에게 불리하잖아요. 그죠? 법률에 의해서 뭔가 벌칙을 받는데 또 법률에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통해서 그 벌칙을 받게 되니까 2중 3중의 벌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죄형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들어봤던 명령이나 조례를 통해서는 함부로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또 어떤 행위가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벌칙을 정하는 것도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제한적인 것인 거죠. 그런데 이제 벌칙과 관련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에 관련해서 시도에서는 또는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어진 학생인권 조례는 위법이다,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조례에서 인권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교육 과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례가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제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만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기본법 12조 제1항에 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즉 인권이죠. 인권은 학교 교육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항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교육의 방법 또는 교재, 교과서죠.
그리고 교육시설, 학교와 같은 이런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 학습자 결국 학생이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해서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법조문이 좀 나와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어쨌든 내용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교육기본법에 있었다는 거고요. 또 초중등교육법,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규율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18번째 조의 4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는 뭐 국립일 수도 있고요. 국가일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립학교는 그렇게 돼 있죠. 또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이나 이제 개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립,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를 세운 사람과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학생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또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또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서 보장되는 인권을 보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이런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다툼을 이제 하게 된 거인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거는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학생도 학교에서 그런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례 안에 있는 내용들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도 학교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헌법에는 학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도 국민인 이상은 당연히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체벌을 가하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신체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교육의 목적에 의해서 체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헌법 해석상 아무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체벌을 할 수는 없다. 또 사실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교육 효과가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이든 어쨌든지 간에 신체의 자유 또 신체의 고통을 야기하는 이런 이제 수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도 학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조례의 내용들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한 거고 구체화한 거다.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학생도 국민이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욱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선생님들의 권리, 즉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체벌을 했던 것을 체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체벌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뭐 타당성이 없는 이상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또는 헌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는 체벌 이런 것들은 권리의 제한이 아니라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학생인권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꼭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라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학생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또 특히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 또 학교의 학교 장이 포함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구체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판례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코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코너는 이제 지금 우리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권조례의 도대체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제가 영통구에 살고 있는데요. 영통구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쓰레기 실명제는 그 쓰레기에다 이제 이름을 쓰게 하는 거죠. 그 쓰레기를 이제 제대로 뭐 분리 배출을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물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를 받지 않는 거죠, 소각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과연 안 지켰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쓰레기 봉투에 배출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라라고 하는 게 쓰레기 실명제를 이제 시도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분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재활용해야 될 캔이나 병,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품이 5% 이상 섞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입을 하지 않는 거죠.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밝히기 위해서 모든 쓰레기 배출자에게는 실명을 거기다 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죠? 남들 다 지키는데 그 집만 안 지켜가지고 그 뭐 아파트 지역이라든 이런 데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다 반입이 안 되니까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항상 모든 일은 선의의 관점, 좋은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실명을 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게 되면 누가 이거를 썼는지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름만으로 안 되면 호수까지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어디에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름을 드러내게 되니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자기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한편에 있는 거죠. 이제 항상 법의 문제는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뭐 쓰레기를 제대로 잘 배출하고 소각하고 재활용하려니까 이거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한편에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름을 쓰게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또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법적인 이제 문제인 거고요. 거기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게 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된 이런 이제 정책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는 인권적 측면에서 이것들을 바라봐야지만 인권 침해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조례가 수원시만의
또는 수원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는 인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정한 게 이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인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국가적인 이제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이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법에서 쓰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법이든 조례든 이 조례 또는 이 법률에서는 이 용어는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요. 인권기본조례에서는 두 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인데요. 인권? 인간의 권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 쉽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조례에서 인권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 즉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다. 또 하나는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보면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도 헌법은 아니지만 이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이다. 특히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로 부정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지방자치법 조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형벌을 과하는 것, 뭔가 시민에게 불리한 것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한들이 있는 거니까 헌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다.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 그러니까 비준은 이제 가입의 이런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비준 이걸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회가 동의한 이런 국제 인권 조약 그리고 국제 관습법. 예, 또 복잡하죠. 보통 조약은 문서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문서가 없이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관습법인 거죠.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이 이건 단순히 그냥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법자가 붙는 겁니다. 법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약속이 명시적으로 문자라든지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게 이제 국제관습법입니다. 국제관습법에는요 전쟁법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 대사나 공사를 파견할 때 이런 내용들도 명시적인 근거 조항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우의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그런 조약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되게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 여기에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이 조례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뒤에 이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주로 1948년 12월 10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세계 인권 선언일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10조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국민은 그리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바로 그 조항인 거죠. 10조입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제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조문에 있는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수원 시민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직장이 수원시이고 사는 곳은 다른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로서의 시민은 누구냐. 다른 조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따르게 되면 첫째,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주소는 이제 생활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들, 수원에 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 얘기는 주소지는 주민등록지는 수원이 아니지만 실제로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수원 시민으로 본다. 그다음 세 번째, 시에 소재하는, 그러니까 수원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주민등록지는 다른 데에 있지만 직장이 수원인 사람들도 시민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시민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향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지가 있건 없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원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뭐 어느 정도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나는 수원시에 사는 사람인데 왜 수원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조례가 만약에 화성이나 오산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직장이 화성이나 오산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내 인권이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이런 그 시군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만약에 경기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제 경기도 도민으로서 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다른 또 시도에 가서도 보장받고 싶으면 사실은 이런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또 법률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 보장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 조례는 행정, 그러니까 수원시청 내지는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명령이기도 하죠. 시민의 명령을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원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수원시장이죠, 당연히. 수원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거를 5년마다 세워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인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회 현실도 변하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매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적절치가 않으니까 5년을 단위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수원 시민의 인권을 이렇게 확장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조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이제 조례 6조에 있는데요.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목표는 어디에 둘 건지, 또 분야별로 인권을 증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 뭐 여성, 어르신들, 또는 이주민들, 또는 장애인 이렇게 또는 성소수자일 수도 있겠죠. 특별하게 신경 써서 인권을 보장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이 인권을 확장해 갈 것인지, 인권 보장을 확장해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뭐든지 그 행정부가 행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는 재원을 어느 정도 여기에 투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이것들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이 잘 만들어졌는지 또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또 역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사실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시민이 모든 걸 다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시정, 그죠? 시에서 뭔가를 잘하고 있는지,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잘하고 있는지를 시민이 늘 깨어 있으면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알아서 잘할 수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뭐 각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틈틈이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고 잘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 이제 특징적인 제도가요, 인권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또 교통 영향 평가도 합니다. 예를 들면 광교에 어떤 커다란 백화점을 짓는데 그 백화점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협소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엄청난 그 고전압이 흐르는 송전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거주민들의 그 건강의 영향 평가를 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권 영향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할 때 그게 수원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이게 제도의 또는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수원 시민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정책을 세우거나 할 때 미리 인권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 한번 이렇게 심사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인권 영향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통구에서 쓰레기 실명제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인권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라고 한다면, 그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시행하기 전에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뭐 그 경우는 좀 그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뭔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인권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침해되는 상황을 막아보는 것,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게 이제 인권 영향 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에 대해서 수원시장은 인권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첫째, 시장이 만들거나 고치려고 하는 조례 또는 규칙. 어떤 조례는 모든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떤 수원 시민은 보장해 주는데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조례나 규칙은 아니지만 시에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조례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나 사업들, 행정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겠고요.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세출 예산, 그러니까 뭔가 재정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경우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인권 영향 평가를 해라,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권과 내지 인권팀도 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또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인권센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원시에 수원시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센터장도 있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직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시민의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권리를 침해를 인정해주고 또는 뭐 그것들을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뭐 그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뭐 권고를 행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인권센터고 시민인권보호관입니다. 인권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조사하고 권리를 구제해주고요. 또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어떤 법령들이 필요한지, 제도가 필요한지, 또는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영향 평가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뭐 수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하고요. 또 인권 실태 조사, 실제로 수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권을 향유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조사를 해야지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인권 단체와 협력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인권센터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 내지는 어떤 기관에서 이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 이 수원 시민은 그 구제를 해달라고 인권센터에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성시에 갔는데 화성시 공무원이 내 인권을 침해했다. 이거를 수원시 인권센터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조례는 수원시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또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시하고 시 소속의 행정기관 그리고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 그러니까 그 재정을 낸 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돈을 내서 설립한 기관 그리고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들 그리고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들 뭐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한다면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아까 수원 시민을 말씀드렸죠. 그 주민등록제가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제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또 거주하진 않지만 직장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인권센터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는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또는 내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조사권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시인권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인권조례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사권이 상당히 이제 강제로 이렇게 수사기관이 하듯이 강제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제권은 없고요. 또 권리구제수단도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권고를 할 뿐이지 또 실행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인권 교육을 또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 정도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또 너무 이제 엄격하게 그런 실효성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 범위가 되게 좁아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법처럼 재판처럼요. 그래서 인권 이런 제도의 어쨌든 그 중요한 점은 도대체 우리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런 경우가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원시에서 노력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이다 또는 그 의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폐지가 되었다가요.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권조례가 있는 거죠. 충남도. 또 아까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무엇이냐 또는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류의 역사는 모든 인간의 그런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죠. 노예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의 인권이 그렇고요. 또 아동의 인권이 그렇습니다.
점차 정말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향유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과제인 거죠. 아까도 언급했었던 1948년 12월 10일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했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입니다. 다소 그 한자어가 좀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핵심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직면했었던 인권 침해를 반성하고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권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누려야 될 보편적 권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그런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마찬가지죠. 법률이나 명령보다 더 앞서서 수원 시민이 인권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게 수원시 인권조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 혼자 진행했는데요. 좀 지루하셨죠? 아마 네 번째 시간까지는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변화를 좀 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은 좀 코너를 줄여서 짤막하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조로운 시간을 지나야 더 재밌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오동석, 구성 오동석, 진행 오동석, 권명랑, 배경음악 자하리아 히크만의 모닝 더브, 조엘 커민스의 킹 포터 스톰프,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 진흥원.